이무영의 제1과 제1장이라는 소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939년에 발표된 이무영의 단편소설이고 농민 농촌 소설의 가장 선구적이고 전형적인 내용을 갖춘 중요한 작품입니다. 이후 한국 문학의 그 농민 농촌 소설을 소재로 한 작품들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아마 전공자들로서도 이 작품을 출제하는데 뭐 그리 어색하지 않고 이후에 우리 한국의 농민 농촌 소설을 이해할 때도 반드시 한 번은 이해하고 정리해야만 되는 중요한 작품이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이 작품을 쓴 이무영이라는 작가는 1908년에 태어나서 60년에 돌아가신 비교적 이제 짧은 생애를 살다 가신 분인데 교육자이고 또 동아일보 기자도 했어요. 그래서 이 작품에 나온 주인공 김숙택과 조금 어느 정도 잘 닮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작품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점을 먼저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농민 농촌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투쟁성이나 현실 비판성이 그리 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소작인과 지주 간의 대립이라든가 민족주의, 사회주의 이런 색채를 결코 띠지 않습니다. 순수 서정주의의 문학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우리 농촌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의 문화, 어떤 그 본원적인 인간관계, 따뜻한 그런 그 인간관계,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농촌 사회의 그 훈훈한 정을 강조하는 소설이에요. 내용은 김수택이라고 하는 인물이 주인공인데 12살 때 이런 식의 집을 떠나서 동경으로 유학도 하고 신문물을 공부한 이른바 배운 지식인이죠. 그래서 동경 유학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신문사에 근무도 하다가 이제 어느 날 흙냄새가 그리워가지고 고향에 돌아오게 되는데, 배운 아들은 농사꾼인 아버지를 경멸하죠. 그러니까 배운 아들이 무식한 아버지를 경멸하고 무시하는 그런 부자 간의 갈등이 녹아 있어요. 그러면서 수택이는 고향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농촌 사회에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인간주의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인물임을 다시 한번 자각을 하고 농촌 사회에 흡수되고 동화되어가는, 그래서 그 농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제1과 제1장인데 그 제목의 의미는 김수택이라는 그 배운 지식인 아버지를 경멸하는 이 그 못된, 어떻게 보면은 이기주의적인 전형적인 도시에 찌든 한 인물이 비로소 농촌 사회에 적응하면서 한 농꾼으로서 출발을 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첫 챕터 제1과 제1장이라는 제목을 붙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작품을 이해할 때는 이 작가의 생애와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에는 크게 이분적인 세계가 있는 것이죠. 도시에서 온 배운 아들, 못된 아들이죠. 그 농촌 사회가 가지고 있는 따뜻한 세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어떤 인간주의적인 본원적인 가치의 세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와 농촌이라는 이분적인 대립이 있고, 아버지는 늘 강조를 합니다. 흙냄새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뭐 경우를 따지고 논리를 따지고 법을 따지고 이것이 좋긴 하지만 사람 사는 이치가 중요한 것이다. 사람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다. 이런 그 이분적인 대립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상징적인 코드를 잘 이해를 해야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이제 그 작품을 이해할 때는 이무영이 어떤 유파에 속하는가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무영이라는 작가는 구인회라고 하는 33년에 결성된 9명의 그 문인 단체가 있었어요. 비록 3, 4년간밖에 활동을 안 했지만 이 구인회 9명의 회원들이 이제 들락달락 하면서 9명을 늘 유지를 했는데, 그 작가들 중에 소속된 작가들이 굉장히 그 당대의 그 우리나라 현대 문학의 핵심 멤버들입니다. 이태준 알죠? 여러분들 이태준, 이효석 알죠? 김기림, 정지용, 이태준, 박태원, 그 이러한 그 쟁쟁한 멤버들로 채워진 구인회에 그 소속된 작가였어요. 이 구인회가 바로 어떤 그 민족주의나 사회주의라든가 어떤 투쟁의 문학을 표방하지 않아요. 순수 서정주의 문학입니다. 특히 이태준 같은 사람은 뭐 대표적인 작가죠. 박태원 같은 사람들. 이상 알죠? 이상도
이 구인의 멤버였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어떤 그 김유정도 이제 이 멤버였는데, 김유정도 농촌 소설을 많이 썼잖아요. 동백꽃, 봄봄. 근데 이제 김유정이는 그 해학적인 남녀간의 사랑, 농촌의 바보 같은 인물을 설정해서 남녀간의 사랑을 이제 쓴 작가이긴 한데, 그와도 좀 색깔이 좀 다르고 투쟁적인 문학, 물론 이제 현대 문학에서 김정한의 사하촌 같은 것은 농민들의 피해받는 농민들의 그 투쟁성의 문학이잖아요. 이런 유하고도 좀 달라요. 가장 비슷한 작품이 이태준의 돌다리라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부자 간의 갈등이 있잖아요. 이게 이 돌다리에도 1943년에 나온 작품인데 구인의 작가잖아요. 거기에서도 흙의 세계, 교환될 수 없는 농촌에서의 땅을 전 인생의 가치로 삼는 아버지하고 도회지에 사는 의사인 아들 사이에 갈등이 드러나 있잖아요. 부자 간 갈등이 있죠. 좀 닮았죠. 이무영의 이 작품이 제1과 제1장이 아마 이태준의 돌다리에 영향력을 끼쳤을 수도 있습니다. 돌다리는 한번 수능에도 출제가 됐잖아요. 그러한 구인회의 그 순수 서정성의 문학이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도 농촌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한 정의 세계, 또 인간주의적인 관계, 이를테면 이제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제 도둑이 들었는데 아버지가 수태기가 이제 유도를 실력을 가지고 도둑을 때려 잡았는데, 아버지가 때린 것은 바로 도둑이 아니라 아들이었던 거죠. 얼마나 어려웠으면 왔겠냐. 내가 이 도둑놈을 잘 아는데 그 아버지도 알고 있다. 우리 농촌 사회 다 아는 사이다. 그래서 오히려 싼 한가 말을 짊어지게 하고 도둑을 살아가게 해주는 이런 것을 강조한다든가, 또 아버지 수택의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에 따르면은 과일을 훔친 죄로 뭐 징역을 가는 게 말이 되냐. 물론 잘못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옥까지 갈 일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통해서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말에 대해서도 한 번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전통적인 농촌 사회가 가지고 있는 끈끈한 인간관계, 정의 문화, 어떤 본원적인 인간 세계의 회복, 이런 것을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1960년대, 70년대 이후에 우리 농촌 사회가 공동체적인 사회가 해체되어 나가면서 이기적인 물질적인 사회로 변모하게 되고 인간관계도 철저히 파괴된 것을 노래했던 그 농촌 소설의 대표적인 작가가 있죠. 수능에도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2번이나 이문구의 우리 동네 연작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하고도 좀 격이 조금 다르죠. 물론 우리 소설사로 보자면은 1910년대, 20년대 대표 작가였던 이광수의 흑이라든가 이런 소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현대 문학에서의 농민 농촌 소설의 대표적인 근간을 이루는 작품을 논의한다면은 바로 이 제1과 제1장이라는 소설을 꼽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부자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그 테마라든가, 또 마을 사람들이 수태기를 정면에서 받아들이고 정말 동정도 하고 위로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배척하지 않는 농촌사회의 어떤 원형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수태기는 그 이기적인 태도도 있지만 힘겹게 농촌사회에 적응하면서 비로소 하나의 농꾼으로서 변화 발전해 나가는 성격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바로 수택이라는 인물형이에요. 이 인물형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농꾼으로서 새롭게 출발해 나가는 제1과 제1장이라 하는 이 작품의 제목의 상징성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제시문 한번 보고, 가장 대표적인 제가 만든 문제도 한번 살펴보면서 농촌사회에서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본연적인 정의 문화, 끈끈한 인간관계가 어떤 것인지, 배척하지 않는 농촌사회의 그 본연의 모습을 이 작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제시문을 한번 읽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과 제1장이라는 작품을 간단하게 압축해서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될 점이 이 구인의 활동의 작가라는 점이고, 순수 서정성의 문학에 색채를 띠고 있는 작가가 이무영이다, 이 점을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아마 그 출제되거나 또 이 작품을 논의할 때도 어떤 계급 투쟁성이라든가 어떤 현실 비판성, 제도에 대한 개선, 어떤 그 현실에 대한 비판,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춘 소설이 아닙니다. 이 소설은 본원적인 인간의 정의라든가 순수한 농촌사회의 인간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굉장히 인본주의적이고 원론적인 입장에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섣부르게 이런 현실 비판성이라든가 어떤 제도의 어떤 모순성 이런 것이 나오면은 이 작품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 구인회는 그만큼 순수 서정적인 문학을 추구했던 유파고 이런 유파 중에 이무영이 소속되어 있는 작가다. 그래서 이태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효석이나 사상성을 그렇게 드러내지 않잖아요. 이상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작가들이 다 그래요. 여기 있는 작가들 굉장히 그 유명한 우리나라 현대 굉장히 중요한 핵심 작가들이죠. 그래서 이 작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김유정의 농촌 소설과도 좀 격이 다르고 또 김정한의 사촌과 같은 현실 투쟁성, 제도 모순 이런 것과도 좀 다르고 또 임구의 70년대 이후에 해체되어가는 우리 농촌사회의 이기적인 모습 그것을 드러낸 작품하고도 거리가 멀다. 그만큼 이 제1과 제1장에 나타난 농촌사회의 모습은 굉장히 우리 농촌사회가 지니고 있는 원형적인 모습 끈끈한 정의 인간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점은 꼭 기억을 하고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 수택의 내면도 들어가고 아버지의 내면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선택적 작가 시점이 아닙니다. 부자간 갈등이 들어가 있는 테마가 있기 때문에 특히 배운 유식한 아들과 배우지 못한 무식한 농사꾼 아버지와의 어떤 그 의견의 대립 주로 이제 아들이 배운 지식인인 아들이 아버지를 무시하는 그 경향이 매우 강하죠. 그리고 아버지는 그런 아들임을 알면서도 이제 포용하고 수용하고 농꾼으로서 길러줍니다. 또 마을 사람들도 갈등이 없어요. 이 수태기를 재수 없는 이기적인 지식인이다 이렇게 내치지 않죠.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도 끈끈한 정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원형적인 농촌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이태준의 돌다리하고도 뭐 부자 간의 갈등이 있다는 점은 비슷한데 약간 내용이 좀 다르죠. 물론 이제 농촌과 도시의 이분적인 대립, 또 아들의 물질 중심적인 삶의 태도, 아버지의 확고한 토지, 교환될 수 없는 땅에 대한 흙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갖고 있다. 이런 점은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수능에 출제가 됐고 이태준의 돌다리는 이와 유사하게 여기 나와 있는 작품이 더 앞서서 발표된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1과 제1장이라는 작품을 중요시해야 된다. 이 점을 아까 이야기했고요. 자, 여기에서 요 점은 이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줘야 돼. 이게 공간의 대비가 있다는 거. 말하자면은 이기적이고 어떤 그 논리, 어떤 그 개인적인 자기 이익을 따지는 이런 거 도시라는 공간하고 그런 것과는 무관하게 어떤 공동체적인 정으로 얽혀있는 농촌사회의 공간적 대비가 설정이 되어 있고 말하자면 이제 이런 상징적인 코드를 잘 봐야 됩니다. 흙내, 된장 맛이라든가 사람 사는 이치 그리고 아버지가 강조했던 것이죠. 그리고 수택의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거 뭐 경우를 따진다는 것은 이제 어떤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관점이죠. 경우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나에게 피해 줬지 않습니까? 이런 거 법에 너무 의존해서 사람을 막 처벌하고 뭐 내치고 죄가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배척하는 말하자면 처벌과 배척 이런 것을 우리의 농촌사회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농촌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원형적인 인간관계의 모습을 알려면은 제1과 제1장을 읽어라. 그러면은 그 속에 나와 있는 수택의 아버지가 보여주는 그 세계관, 마을 사람들이 보여주는 포용적인 그 인간관계의 원형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 농촌사회의 원형이 들어가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김수택이라는 이 인물이 그 이기적인 배웠지만은 어떤 이기적인 못된 자기 아버지까지 경멸하고 결혼식장에도 초청하지 않았던 이런 그 이기적인
지식인인 이 김수태기를 이 작품에서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이 김수태기가 농촌사회에 적응해 나간다는 것의 의미는 한 농민으로서 출발해 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농촌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인간관계, 본원적인 그 정의 세계에 눈떠가는 한 인간의 변화 성장해 간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농촌사회에 적응한다, 그러한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농촌 삶에 적응한다는 것은 우리 농민의 농촌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관, 따뜻한 인간관계에 충분히 동화되어가는 그런 인간성의 회복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수태기는 어떤 성격의 변화 발전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성의 회복의 과정을 바로 귀농이라고 하는 이것의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귀농은 단순히 농촌사회에 적응해서 먹고 사는 그런 관계를 떠나서, 그런 의미를 떠나서 잃어버린 우리 인간성의 회복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점을 이 작품에서 하나의 주제의식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는 무엇보다도 흙과 인간관계 이치를 강조하고 이익관계, 처벌, 이런 그 가혹한, 냉혹한 인간관계를 가장 싫어하는, 우리 인간성의 회복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그런 그 따뜻한 인간의 유형의 대표로서 아버지가 설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농촌의 삶과 가치의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농민의 전형으로서의 인물이다. 자, 줄거리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참고를 하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그토록 경멸했던 아버지에게 농산일을 배우면서 하나하나 따뜻한 농민으로서 성장해가는 그 수택의 그 모습으로 이 작품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농민으로서의 출발이다. 그래서 제1과 제1장이라는 제목을 붙인 거죠. 자, 우리가 이런 것들하고 이제 살펴볼 점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귀농에 따른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현재 농촌사회에 살고 있는 그 원래 그 현지 토착민들, 원주민들의 그 배척적인 태도, 이런 것도 있고, 도시에서 들어온 사람들의 이기적인 태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귀농의 갈등 문제가 있는데, 이 작품을 통해서 어떤 태도가 가장 바람직한 건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또 그 수택의 아버지로 보자면은 절대 인간 자체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 죄가 있어도 인간 자체를 냉혹하게 처벌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안아줘야 된다,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은 갈수록 세분화되어가는 이익관계 속에서 통용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농촌사회의 원형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테마라고 생각이 됩니다. 죄는 미워해도 그 사람 자체는 미워해서는 안 된다. 잘못을 했지만, 군대에서 탈영을 했지만, 탈영병들이 저질렀던 그것은 죄긴 죄지만 반사회적인, 그렇다고 해서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킨다거나 사형을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이런 것은 수택의 아버지의 견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런 것들도 한 번은 우리가 이 작품과 함께 본원적으로 회복해야 될 인간성의 문제도 있지만, 또 처벌할 것은 처벌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문제도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작품과 관련해서 함께 살펴볼 점을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현대사회에도 귀농에 따른 갈등이 많이 있잖아요. 시골에 귀농을 했는데 그 원주민들의
그 농민들의 현지 농민들의 어떤 배척적인 태도도 오히려 불거지고 있고, 또 도시 이주민들의 어떤 이기적인 행태도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이 작품에 드러나 있는 따뜻한 농촌사회 농민들의 그 수용적인 태도,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한편으로 수택의 아버지가 보여주고 있는 그 죄는 미워해도 잘못은 했지만 가혹하게 처벌을 한다는 것은 농촌사회의 인간관계에 맞지 않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이런 점은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볼 수는 있겠죠. 뭐 군대 탈영병이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긴 했지만 사형까지 20대의 그 청년들을 시켜야 되는가,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이런 그 냉혹한 처벌의 문제, 법이란 이유로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갈수록 세분화되어가는 법 조항들의 이런 문제들이 이 소설 속에 수택의 아버지가 보여주고 있는 포용적인 인간관계, 따뜻한 정, 이런 것에 비춰볼 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는 봅니다. 자, 그러면 제시문을 직접 한번 우리가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문제는 제가 만든 딱 문제 한 문제 하고 입에 수능 완성에 나와 있는 그 문제 하나만 풀겠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자, 이게 입에 수능 완성에 나온 지문인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용 이해를 위해서. 자, 당당한 문화인인 아들, 요게 수택이죠. 아들 수택, 동경 유학까지 갔다 와서 신문 기자 하다가 고향이 그리워서, 흙냄새가 그리워서 고향이 어떤지도 모르고 돌아온 배운 지식인이지만 배우지 못한 아버지를 무시하는 이 당당한 문화인인 아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 서술자의 냉소적인 어조가 좀 들어가 있죠. 약간 비아냥거리는 투잖아요. 그래, 당당한 지식인 문화인인 아들은 흑두성인 김영감을, 아버지죠, 내 아버지라고 내세우기조차 꺼려했다. 배운 아들이 무식한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를 가졌다는 것은 수택이 자기의 큰 지역이다, 생각해 온 터다. 이런 게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심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결혼을 하면서도 자기 아버지를 초청하지도 않은 것은 그 자신은 친구나 동료한테도 달리 변명을 했겠지만 사실은 자기 아버지의 흑두성이 꼴을 정말 그 좀 헐벗은 초라한 자기 아버지를 보이고 싶지 않다는 허영에서였다. 그러니까 허영과 어떤 그 이 지식인의 어떤 그 허구, 자기 아버지 자체를 무시하는, 배웠다는 이유로, 겉으로 초라하다는 이유로 부모를 무시하는 이러한 아들의 모습이죠. 수택의 허영심. 김영감만 해도 이런 눈치를 못 챌 리가 없었다. 집안에서 동료에 쓰고 아들이 결혼했는데 왜 며느리 보는데 안 가느냐. 아들이 초청을 안 했으니까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김영감의 입에서 나온 말이, 그 잘난 놈 아들이죠. 이 수택이란 말이야. 잔치에 못난 애비가 가? 초청도 안 해줬으니까 못 가는 거죠. 땡골 과축식이 동네 주민이죠. 아들놈처럼 지 애비를 보고 누구냐니까 우리 집 머슴이요. 그 집도 그랬다는 거야. 그런 놈들이 애비를 보고 행랑아범이라고 하지 말란 법이 있다든가. 우리 아들 수택이 놈도 자기를 아버지라 하지 않고 남들한테 창피하니까 저게 행랑아범이다 이렇게 소개하지 말라는 법이 있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노발대발한 거죠. 자기 아들이 결혼식에도 초청하지 않고 하니까 이렇게 격분을 했었다. 또 사실 그때 수택으로서는 그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자기 아버지를 행랑아범이 이렇게 소개를 했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소개하기 싫으니까 차라리 못 오게 한 것이었다. 이런 아들이 지금 도시에는 얼마나 많을 것인가. 이게 이제 서술자의 목소리죠. 그러니까 서술자가 상당히 이러한 수택의 헛된 허영심에 가득 찬 지식인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농촌사회의 정의라든가 농촌사회의 인간관계가 인간성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고
그것을 농촌사회가 다시 회복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소설이에요. 사상적인 투쟁적인 소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야. 사람이라 흙내를 맡아야 하느라. 이 흙내라는 것은 인간성을 상징하는 것이죠. 대처 도의 사람들이 암만 고량진미로 음식을 만든데도 시골 음식처럼 구수한 맛이 없느니라. 마찬가지야. 사람이랑 흙내도 많고 된장맛도 나고 해야 구수한 맛이 나는 것이지. 음식이나 사람이나 대처 사람들이, 도시 사람들이 맑고 정오가 박지. 이제 정오라는 경우가 박지. 하지만 사람이란 것이 이 정오만 가지고 산다느냐.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이 뭐 경우 따지고 뭐 논리 따지고 하는데 이 경우라는 것만 가지고 살 수는 없다. 이를테면 말이다. 내가 네 발등에 잘못해서 밟았다고 치자. 그러면 넌 발끈할 것이다. 너가 이제 아들이죠. 아들 수택이란 말이야. 수택이한테 지금 훈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네 발을 밟았다 하자. 그러면 너는 발끈할 거다. 하지만 우리 시골 사람들은 잘못해서 밟았나 보다 하고 그만이거든. 경우로 친다면야 남의 발을 밟은 사람이 그러지 잘못된 거다. 남의 발을 밟은 사람이 잘못한 거죠. 그러다. 그래. 이 많은 인간들 무리에 인총은 인간들의 무리입니다. 근데 경우만 가지고 살려고 들 수 있겠니? 그러니까 다 뭐 경우에 이거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만 다 자기의 이기적인 어떤 주장으로만 이렇게 따진다면은, 따진다 이거죠. 경우만 따진다면은 어떻게 인간들끼리 함께 살 수가 있겠느냐. 좀 잘못이 있어도 그냥 받아주고 수용하고, 이게 바로 농촌의 삶이다. 그게 사람의 이치다. 이거를 아버지가 지금 아들한테 훈계를 해주고 있는 거죠. 수택이가 중학교 다닐 때 고향에 돌아온 걸 붙잡고 김영감은 그렇게 자기의 지론을 폈던 것이다. 이 자기의 지론이라는 게 김영감의 어떤 그 인간관계에서는 경우만 가지고 뭐 논리로 이기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다. 그것은 인간관계에 정이 있어야 된다. 그때만 해도 도의 모를 먹은 아들은 물론 코웃음을 쳤었다. 이게 이제 부자 간의 갈등이잖아요. 의견의 대립이 있다 이거죠. 서로 뭐 수택의 입장에서는 뭐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따져야 된다. 개인의 주장을 펼쳐야 된다 이거고, 아버지는 그렇게 주장만 펼치다가는 한치도 물러섬이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은 우리 농촌사회의 삶의 실상하고는 거리가 멀다. 뭐 웬만한 거는 사람이 잘못했어도 수용하고 넘어가고, 이게 인간의 정의지, 이런 식이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인간성의 본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이 작품에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몇 해인가 후다. 음력 과세를 한다고 이제 음력서를 센다고 고향에 내려온 일이 있었는데 20년 이래에 혹한이니 추인이 떠들 때였는데, 그는 겉으로는 하도 오래간만이나 집에 와서 과세를 한다고 꾸몄지만 수태이가 오랜만에 음력으로 설을 집에 와서 세겠다. 사실은 근방에 읍에까지 출장이 있어서 온 김에 들른 것이지 진짜 뭐 아버지 보려고 음력에 설을 세려고 온 것은 아니었다. 그날 밤에 이제 여기 이제 에피소드가 쭉 나옵니다. 요거는 읽지 않겠습니다. 그만큼 수택이는 어떤 인물이었다? 어떤 이기적이고 도시적인 어떤 경우를 따지면서 법에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도시의 지식인, 그리고 아버지는 여기에 반대 입장을 펼치는 어떤 논리라든가 경우를 넘어선 인간관계에 어떤 정이 있는 것이다. 그걸 회복해야 된다 이거죠. 도둑이 들었는데 오히려 아버지는 도둑을 탓하는 게 아니라 도둑을 때려잡은 자기 아들 수태기를 때렸던 거예요. 이제 이 에피소드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게 농촌사회의 정의다 이거죠. 자, 중략 부분의 줄거리 보면은 신문 기작을 하다가 염증을 느끼던 수택은 흙냄새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가지고 아내와 함께 귀향을 합니다. 귀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농촌사회의 실상을 잘 모르면서 도시의 염증을 느끼고 고향에 돌아온 수택이가 어떻게 적응하면서 농촌사회에 또 마을 사람들과 어떻게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잘 적응해 나가는가, 그 과정을 이후에 보여주고 있는 과정이죠. 마을 사람들도 배척하지 않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 어색한
다소 이기적인 또 자기를 내세우기 좋아하는 허영심에 가득 찬 이 수태기를 마을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동정하고 봐주는 거예요. 수용하고. 그러니까 수태기 아버지랑 똑같죠. 이게 이제 농민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농촌사회의 정의다. 이거죠. 그러나 수태기는 계속해서 조금 비아냥거리고 조금 아버지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수태기가 이렇게 물어보죠. 이 시골에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다소구 수태기가 고향에 왔으면서도 어떤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냉소적인 태도를 보여주죠. 이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그래, 여기 경치가 서울만 못하단 말이냐? 이런 말을 하면서 지게를 벗겨 내던지고는 상스러울 만큼 수태기의 목덜미를 잡아가지고 가랑이 속에다가 집어넣죠. 이게 이제 아버지의 과격한 행위야. 그래, 이놈아, 이 시골은 볼 게 없냐? 하면서 가랭이 속에다 수태기의 머리를 쥐어박고, 자 봐라, 거꾸로 봐라 하면서 이제 아버지가 하는 말이죠. 자 봐라, 먼 산이 보이고 숲이며 물, 이만하면 되지 않냐? 수태기는 아버지가 너무 흥분이 돼서 서두른 통에 어리둥절만 하고 있었다. 엄한 독서성을 만난 것처럼 부자유했다. 수태기의 심리죠. 그래 봐라, 세상이란 모두 거꾸로 봐야 하는 것이다.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거꾸로 본다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시각과는 다른 시각으로, 다른 시선에서 관점을 전환해서 다시 한번 이 시골이라는 이 농촌 사회를 봐라. 너의 시각을 유지하지 말고 다른 시각으로 새롭게 봐라. 경치 하는데 제대로 볼 때는 보잘것없던 것이 가랑이 밑으로 보니까 희한하지 않냐. 그러니까 여기서 제대로 본다는 것은 일상적인 시선을 말해요. 그냥 늘상 새로운 시선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념으로만 보면은 보잘것없는 이 시골인데 가랑이 밑으로 보니까는 희한하지 않느냐. 이 가랑이 밑으로 본다는 것은 뭐죠? 새롭게 본다는 거예요. 새롭게 보기. 관점의 전환. 네가 가지고 있는 시선에서 탈피를 해서 한번 봐라. 그러면 이 농촌이 다른 세계로 보일 것이다. 사람 산다는 것도 그렇다. 너희들 눈에는 여기 사람들 사는 게 우습지? 하지만 여기 사람들은 다 상팔자다. 더촌에 들어가 보면 조밥이고 콩보리밥이고 하네. 하루 한 끼를 제대로 못 얻어먹는다. 이런 걸 내려다보면 되나? 거꾸로 봐야지. 그러니까 사람을 경멸하면 안 되고, 내려다보고 경멸하면 안 되고 거꾸로 봐야 된다. 자, 이게 아버지가 주는 교훈이에요. 거꾸로 봐라. 새로운 시각에서 봐라. 이 농촌은 그렇게 경치가 없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 눈에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개돼지같이 보이겠지만 알고 보면 신선이다. 이 신선이라는 것은 우리의 농촌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 우리 농촌이야말로 가장 살기 좋은 데다. 이상향이다 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신선이야, 신선. 이곳의 사람들이 너희들 월급쟁이다가 될 수 있냐? 그 연기만 자욱한 돌판에서 나는 서울 사람들이다 될 수 있어? 우리는 서울보다 더 낫다. 봐라. 여기 사람들이 어떠냐? 너희들처럼 얼굴이 새하얗진 않지? 말하자면 얼굴이 새하얗다는 것은 핏기가 없고 뭔가 생명력이 여기보다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신선이 아니고 뭐냐? 이게 아버지가 수태기를 지금 엄청 야단치고 있는 그 대목이잖아요. 여기서 신선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기 아까 나왔잖아. 알고 보면 신선이다. 지금 이 시골, 이 농촌이 네가 볼 때는 진짜 개돼지같이 보이지만 여기 사람들 거꾸로 보면, 새로운 각도로 보면은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할 것도 없고 자기가 벌어서 농사지어서 자기가 살아가는, 진짜 아쉬울 것 없는, 이게 바로 신선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처럼 얼굴이 새하얗진 않지? 너희들처럼 그렇게 생명력이 없는 얼굴만 새하얀 그런 도시인들하고는 다르지. 이게 신선이 아니고 뭐냐? 이게 지금 수태기를 아버지가 김영감이 비판하고 있는 대목이잖아요. 물론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사랑이 담긴 비판이죠. 배척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바로 이제 서술자가 이렇게 설명하는 대목을 봐봐. 잘 듣고 있죠? 이 급조된 젊은 신선은 그날 해가 저물도록 끌려다니며 아버지한테 농사 배우는 거죠. 억새에 서퍽서퍽 손을 베며 풀을 베었다. 막 손도 다쳐가며 풀을 베는, 이제 농사일에 익숙해져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한 명의 농민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수태기가. 근데 여러분들 이 표현 봐봐. 여기서 주목해 보세요. 이 급조된 젊은 신선이 누구야? 빨리 만들어진 급조된 젊은 신선. 지금 시골에 와 있잖아. 농촌에 와 있죠. 그리고 수태기도 일종의 신선이에요. 사실은 아빠에게 비판은 받았긴 하지만 지금 농촌에 와서 사니까 신선 아니 신선이죠. 젊은 신선이 바로 수태기란 말이야. 수태기. 빨리 만들어진, 정말 농민다운 농민은 아니지만 아빠의 말에 따르면은 신선이죠. 빨리 만들어진, 정말 농촌의 진면모를 잘 모르는, 그러나 지금 농민으로 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바로 신선이야 이놈아. 네가 신선이라는 걸 좀 알아라. 이 급조된 젊은 신선은 바로 누구다? 수태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농사일을 배우는 거죠. 하면 되리라고 생각했던 낯질이 그 좁은 원고지 칸에 글자를 써넣기보다, 수태기는 원래 기자였죠. 글 쓰던 지식인이었잖아. 원고지 칸에 글쓰기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어려우리라고 생각지는 못했다. 아, 농사일이 진짜 뭐 글 쓰는 것보다 훨씬 어렵네. 머릿속으로 머리 굴리는 것보다 실제로 농사일에 익숙해지기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아침에는 새벽같이 아빠한테 끌려서 일어나고 먼동이가 턱이가 무덥게 어험소리, 김영감의 소리가 문턱에 난다. 이게 이제 권농이란 말이에요. 독려하는 거죠. 김영감이 자기 아들한테 논도 주고 집도 주고 너 농사 한번 지어봐라. 너 못하지? 나 따라와. 이렇게 독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태기가 나가보면 김영감의 삼태기에는 벌써 새똥이 가득 담겨져 있어. 똥으로 거름 주잖아. 그리고 김영감이 하는 말이, 너 봐라, 이놈이 줄 때는, 그러니까 이놈이란 건 새똥이야. 이 새똥, 거름이죠. 이 거름을 줄 때는 허리가 아프지만 논에다가 넣어두면 벼가 이 거름을 먹고서 그저 시커매지는구나. 벼가 잘 자란다 이 말이야. 그까지 암모니아, 농약이죠. 유기농 식품이라는 것은 농약을 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이 암모니아 같은 인위적인 농약에다가 되겠느냐. 이 자연산 새똥, 요걸 거름을 줘야지. 그걸 한 가마씩 5원씩 주고 사다가 넣느니 이놈을, 이 새똥을 며칠만 거름으로 준다면은 돈 벌고 거름 생기고 좋지 않냐. 자, 어서 차비를 차려라. 준비해라. 네 댁도 네 마누라도 깨우고. 해가 똥구멍까지 치밀었는데 몸이 근지러워서 어떻게 질펀이 놓단 말이냐. 이놈아, 농꾼은 부지런해야 된다. 수태기 부처는 부부지요. 수태기 부부는 처음에는 허영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겉으로만 농민이고 속으로는 조금 그 과시나 자만심이 있어요. 자기들이 도시에서 왔다. 우리는 도시인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식인이다. 근데 여기 와서 농사일을 하고 있다. 자, 농민들아 봐라. 우리는 너희들하고는 종이 다른 사람이야. 이런 그 조금 그 허영심이 있단 말이야. 매너티라고 하잖아요. 영어로는 허영기가 있어. 처음에는 못 모르고 이렇게 막 잘난 체를 해. 대학을 마치고 세수물가에 떠다 바치라던 수태기와 처가 매일처럼 그 드센 일을 한다 해서 동네에서는 화제거리가 될 것임을 상상만 해도 유쾌한 일이었다. 자기들이 이제 시골에 와서 막 주목을 받는 사람이 되리라는 것을 막 상상도 하고 유쾌한 상상도 했다는 거야. 이런 게 허영기죠. 정말 겸손하게 농사일을 배우고 또 농민들과 하나가 돼서 겸손하게 몸을 낮추는 그런 자세가 아니었단 말이야. 좀 허영기가 있고 주목을 받고 말하자면 관종처럼 그런 인간들이었어요. 그런 마음 자세로 시골을 내려온 거죠. 그리고 사실 수태기가 헌 양복 조각을 입고 밭을 맨다거나 삽을 잡고 물꼬를 보러 간다거나 비틀비틀 모양이죠. 꼴지게를 지고 개천을 건너올 때마다 이제 농사한답시고 헌 양복을 입고 동네 사람들은 경의의 눈으로 그를 맞았던 것이다. 이 경의의 눈으로 그를 맞았다는 것은 정말 호기심도 있고, 야, 저렇게 도시인이, 지식인이 저렇게도 농사를 지으시는구나. 근데 요거는 그 비아냥 그리는 게 아니에요. 비판의 태도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호기심과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과는 조금, 자기보다는 조금 높은 사람이, 지식인이고 도심을 먹은 사람이 저렇게 농사도 짓는구나. 약간 걱정도 되고 긍정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호의적으로, 우호적인 관점에서 봐준 거예요. 이게 이제 농촌 사회의
말하자면 열린 마음, 정이 있는 어떤 본원적인 인간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과 수택이는 갈등 관계가 있어 없어? 없죠. 이거 잘 봐야 돼. 부자 간의 갈등은 있어. 그것도 아버지가 좋은 뜻에서 아들을 막 몰아붙이는 거죠. 농민이 되려면 제대로 되라 이거죠. 마을 사람들은 경의의 눈으로 좋은 뜻으로 봐줬다 이거죠. 제발 잘 적응했으면 하는 마음이겠죠. 그의 아내가 물동이를 이고 비탈을 내려가다가 발못을 삐끗해서 물동이를 깨먹었을 때도 농민들을 웃는 대신에, 비웃는 대신에 동정의 눈으로 봐줬다. 얼마나 따뜻한 시선입니까? 요런 게 따뜻한 시선이야. 뭔가 그 사람이 실수를 해도 뭔가 연민과 동정의 눈으로, 보살펴주는 눈으로 봐줬다 이거죠. 공감을 해줬다 이거죠. 호미를 들고 남편 뒤를 따라 나서는 걸 보고 이웃집 다순이며 앞집 복령이를 큰일이나 난 듯이 불러다가 구경을 시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이 잡아라. 와, 저분들도 농사 짓네? 이런 식으로 까는 게 아니죠. 그들은 동네 사람들의 이런 경의의 시선을 등 뒤에 느끼면서 일을 했다. 어떤 좀 그 관심을 받고 주목받는 삶을 시골에 와서 농사를 지으면서 주목받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허영심 있는 농민의, 농촌에서의 귀농의 삶입니다. 이런 게 이제 실패하기 딱이죠. 지금쯤에는 뭐 시골에서 이런 태도를 가지면은 당장 쫓겨나죠. 재수없다고. 웬 이상한 사람들이 왔다고. 마을에 동화 못한다고. 자기 과시에 차서 농촌 일을 한다고. 때려맞죠. 그럼 여기에 마을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야. 이런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심지어 위안이기도 했고, 그들에게는 잘하는 것이 자랑도 됐지만 못하는 것도 부끄러움이 되지는 않는 유리한 조건이 있었다. 그만큼 농촌의 사회가 뭐가 있다? 인정이 있는 인간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받아들이는 수용의 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뒤에 이제 문제를 잘 푼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수택이 아버지가 김영감이 계속 이제 며느리한테도 가르쳐 줍니다. 얘 어미야. 이게 자기 며느리죠. 수택이 아내. 너 그렇게 호미를 깊이 묻으면 배추뿌리에 바람이 들잖냐. 요걸 요렇게 다뤄가지고 살짝 흙을 일으키고 이쪽 손으로는 풀을 잡아내야지. 한쪽 손으로는 이거 하고 한쪽 손은 이렇게 해야지. 그래도 옳지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김영감의 격려해 주는 태도잖아. 이렇게 새 며느리 잔소리하고 어느새 수택의 등 뒤에 와서 서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김영감이 굉장히 호의를 가지고 가르침을 베푸는 거예요. 아버지이자 농민의 선배였던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 이렇게 막 야단치기도 해. 수택이한테 얘기 미련한 너 배추밥 매는 걸 밥 먹듯이 하는구나. 밥 한 술 떠먹고 반찬 한 가지 먹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흙을 이렇게 일으키면서 동시에 반찬 하나 먹고 밥 먹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 왼손으로는 풀을 잡아내고 동시에 왼손 오른손을 동시에 해야지. 따로따로. 어떻게 그렇게 따로따로 하냐? 이렇게 비판도 하고 아들과의 갈등이 있어. 근데 이것은 가르침입니다. 선이 악의에 찬 것이 아니라 농사일을 가르쳐 주려는 갈등이란 말이야. 그래서 수택이는 이제 뭐 할 수 없이 아버지를 자기가 조롱했지만은 이런 점에 있어서는 꼬리를 팍 내리죠. 아직 손에 안 익어놓습니다. 아버지, 수택이는 이렇게 변명을 하는 도리밖에 없었다. 밤에는 또 거적 한 잎이 등에 지어진다. 물꼬를 지키라는 것이다. 또 밤에는 또 가서 또 물이 잘 내려가나 물이 안 새나 가서 살펴라. 아빠의 명령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빠가 하는 말은 너에게 준 것은 난 모른다. 농사 다 지어 놓은 거니까 거듭새까지 네 손으로 해서 네가 스스로 농사일을 잘 할 때까지 꼭꼭 챙겨놔야 삼동 겨울을 나지.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야 좀 무심한 척. 난 모른다. 난 집도 주고 논도 줬어. 난 몰라 이제 네가 알아서 해. 겉으로는 무심한 척 하지만은 내심으로는 잘했으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예요? 잘 해냈으면 우리 아들이. 그래서 농촌 생활에 잘 적응을 했으면 하는 아빠의 마음이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애정어린 아버지의 그 시선, 그 아버지의 애정어린 따뜻한 내면 세계가 들어가 있는 이런 표현법이란 말이에요. 이런 건 조금 이따 문제 풀 때 잘 봐야 됩니다. 이 말을 왜 했냐? 이 속에 들어있는 인물의 심리는 뭐냐?
이런 걸 잘 봐야죠. 이게 이제 공감을 잘하는 하나의 지름길이죠. 그 사람이 그 말을 할 때는 어떤 마음이 들어있을까? 그 행동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을까? 이렇게 이해를 잘하는 게 문학에서의 독해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문학은 공감입니다. 공감. 이 말을 왜 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게 공감의 출발이거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농사일을 배워갔다. 여름밤이다. 이렇게 나왔고, 마지막 대목만 한번 읽고 문제 풀어봅시다. 수태기는 빨래자리로 놓은 돌 위에 쪼그리고 앉아서 양치를 쳤다. 이빨을 닦았다. 아침 저녁으로 반죽한 칩은 요즘 말로 하자면은 치약이 되겠죠. 닦아온 이가 물로만 웅얼웅얼해 뱉어도 입안이 환한 것이 이상할 정도다. 야, 시골에 와서 치약 없어도 그냥 물로 양치질만 해도 너무 개운해. 물이 너무 좋다 이거죠. 그리고 삽을 질질 끌고 징검다리를 건너서 이런 거 음성 상징어 이거 잘 보세요. 뭐 웅얼웅얼이라든가 앞에도 한번 나왔었어. 이런 거 질질 이런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인물의 내면 심리라든가 인물의 행위를 굉장히 생동감 있게 잘 표현하고 있잖아요. 있는 그대로 구체화,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잖아요. 생동감이 있죠. 자, 들어섰다. 광대 줄 타듯 하던 논두렁도 어느덧 평지처럼 이제 익숙해졌다. 평평해진 것 같고 익숙해졌어. 아랫종아리의 차이는 이슬이 생기 있는 감촉, 촉감도 느껴. 촉감도 뭐 이슬이 닿으면 에이 들어 이런 게 아니라 생생하다, 싱싱하다, 기분 좋다. 아스팔트를 거닐다가 상점으로 뿌린 물이 한 방울만 튀어도 시비를 걸던 막 경우를 따지고 논리를 따지고 내가 손해봤다, 손해냐 이익이냐 이런 걸 따지던 일이 마치 옛날 꿈 같았다. 조금만 손해보면 못 참아. 도시인들, 지식인의 행태죠. 그러나 농촌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수태기는 이렇게 중얼거리죠. 입안하면 나도 농촌 제1과는 마친 셈 아닌가. 요게 제목의 의미입니다. 제1과 제1장. 이제 농민으로서의 첫 출발이다. 마치 뭐와 같다? 책장의 제1과 제1장 첫 챕터를 넘기는 것처럼 나도 이제 농민으로서 첫 출발을 한 셈 아닌가 하고 스스로 자부심도 느끼고 농민으로서 정착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내적 독백의 대목이 되겠죠. 당연히 수택의 내면 심리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거 잘 보고. 자, 그럼 이 정도로 해서 수태기가 정말 어떻게 해서 정말 이 농민으로서 적응해 가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문제는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 딱 2개만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화면에 보면은 4번하고 LSK 1번 문제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수태이가 이제 시골에 와서 조금 허영기는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또 따뜻한 시선 아래 이제 하나의 농꾼으로서, 농민으로서 잘 적응해 가는 과정을 보여줬잖아요. 자, 4번에 보면은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해라. 적절치 않은 것이냐. 그러니까 이 보기의 내용에도 맞아야 되고 제시문에도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시문이에요. 그러니까 보기는 포괄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줬겠죠. 자, 보기를 보면 우리가 아까 봤던 내용에 다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이제 이 작품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겠잖아. 자, 제1과 제1장이라는 이 작품은 도시인의 귀농 과정을 통해서 서사를 전개한다. 뭐 당연한 이야기고, 귀농은 시골에 왔어. 농촌에 왔죠. 이질적 상황에 대처하는, 너무 낯선 상황이죠. 대처하는 적응의 문제를 수반한다. 적응을 하느냐 못하느냐, 적응이냐 부적응이냐. 이 작품에서 귀농은 이제 수태기를 말하는데 도시인과, 이게 수태기죠, 농민 사이에 가치관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갈등 관계는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그냥 시골 사람들이 수태기한테 맞춰줬던 것이죠. 발생한 거부감이 있는데 그것을 없앰으로써 도시인이, 이게 수태기 되겠죠, 농촌 문화에 흡수되는 양상으로 귀결이 된다. 수태기가 자기 뜻에 따라서 농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농촌 문화에 동화되고 흡수가 돼 가잖아요. 자기가 맞춰가는 거잖아요. 자기가 적응해 가는 겁니다.
흡수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생활 방식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도시인이, 이게 이제 수택이란 말이야. 기존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생활 방식에 동화되었을 때 가능하다. 그러니까 흡수라는 것은 동화가 되었을 때, 어시밀레이션이죠. 내가 그쪽에 맞췄을 때 흡수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거죠. 이 과정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정체성의 변화를 모색하는 도시인에게, 이 지식인이고 도시인인데 그걸 다 농민의 삶으로 바꾸는 것이죠.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도시인에게 반감을 드러내지 않는 농민들의 태도, 따뜻한 농민들이죠. 도시인이 농촌 생활에 안착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 뭐 당연한 것이죠. 이런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했고 제시문에도 그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시문하고 또 보기하고 맞냐 안 맞냐 이것만 보면 돼요. 자, 1번 수택이 귀농하기 전에 결혼식을 올리면서도 아버지를 청하지 않았어. 너무나 뭐 허술하고 너무나 후줄근하게 보이는 농민이었고 그 아버지를 부끄러워했단 말이야. 부끄부끄. 아빠가 부끄러워. 배운 지식인인 아들이 아빠가 부끄러워. 김영감 역시 아들을 보러 가지 않았어. 에이 나쁜 놈. 허줄근하다고 나를 뭐 부끄러워해? 그래 내가 뭐 가고 싶은 줄 아냐? 안 갔죠. 이것은 두 인물 사이에 부자 간의 가치관 차이에서 발생한 거부감 때문이다. 그렇죠. 뭐 엄밀하게 말하자면은 수태기가 먼저 거부를 한 것이죠. 그리고 아빠도 농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치관의 차이가 있는 것은 맞고, 이게 바로 부자 간 갈등이란 말이에요. 아버지도 만만치 않거든요. 무식하다고 해서 주체성과 정체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식인이라고 해서 주체성이 다 있는 건 아닙니다. 무식하다고 해서 주체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농민인 아버지는 무엇보다도 주체성과 정체성이 농민으로서 굉장히 강렬한 사람이고, 아들은 그걸 몰랐던 거죠. 아들이 지식인이면서 무식했던 거예요. 어쨌든 이 말은 맞다. 가치관 차이가 있었다. 맞고. 그 다음에 이번에 김영감이 농촌에서의 삶이 신선의 삶이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신선이 아닌 것 같지? 여기에서의 농민들은 그렇게 부러운 게 없어. 다 자업으로 해서 농사를 스스로 지어서 다 살아가는 이른바 부러울 곳이 없는 신선이야.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이것은 수택에게 도시인의 태도에서 벗어나서 농촌의 삶에 동화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빠의 말이, 여기에 농민들은 얼굴만 하얀 너희들과는 달리 신선이야.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신선과도 같은 삶에 너도 빨리 와서 동참해라. 너도 신선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동화될 것을 요구하는, 격려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겉으로는 비판이지만 사실은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해봐. 너도 신선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서술자가 아까 급조된 젊은 신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기억나죠? 수택이한테 서술자가 갑자기 만들어진 젊은 신선이라고 했잖아요. 수택이는 급조된 젊은 신선이죠. 맞고. 3번 헌 양복을 입고 농사를 진다. 이거를 경이롭게 바라봐. 요거는 농촌 사람들만 그냥 긍정적으로 봐주는 것이지 완전히 흡수가 된 게 아니에요. 흡수가 되려면은 무엇보다도 수태기가 이 농민다운 농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여기 제시문에 보기에 이렇게 나왔잖아. 흡수라고 하는 것은 도시인이 기존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버리고 동화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흡수가 됐다는 것은 이미 뭐야? 흡수가 됐다는 것은 이미 동화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수택이는 아직 동화가 안 됐는데 헌 양복 입고 막 농사 메고 막 어색한 짓을 하잖아요. 이것은 뭔가 어색해. 뭔가 농민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직은 흡수가 되지 않은 것이란 말이야. 흡수가 돼야 동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흡수도 아직 안 됐어. 그러니까 이 말은 틀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어설픈 농민, 아직 흡수가 안 됐죠. 농민들이 아무리 좋게 봐준다 해도 이건 흡수가 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틀린 거고, 4번에 농사일에 서툰 것이 수택에게는 유리한 조건이 됐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서툴러도 좋게 봐주니까.
유리한 조건이 있었죠. 그만큼 이 김영감이 사는 이 동네는 살만한 농민이에요. 살만한 농촌사회입니다. 아직까지는 인간의 정이 살아있는 공동체적인 마을이죠. 그래서 유리한 조건이 됐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반감을 드러내지 않죠. 어설픈 수태기한테도, 농민들의 태도, 긍정적인 태도죠. 수태기가 농촌생활에 안착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맞죠? 그 다음에 5번에 이런 농민들 때문에 안착을 하게 됐으니까 5번에 수태기 아스팔트에서 몰빵과 논두렁에서 이슬에 대해서 감촉을 다르게 인식해. 아, 이건 이제 새로운 감각을 느껴. 이제 이슬도 좋고 다 농민다운 농민으로서 어떤 감각 느낌과 감정을 갖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수택이 도시의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 그렇죠. 이게 이제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이게 그야말로 이제 농민이 되어가는 거야. 농민만이 느낄 수 있는 느낌 감각을 이제 도시인 지식인인 수택이가 느끼는 거잖아. 농촌의 생활 방식이 뭐야? 적응해 가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적응해 가는 과정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수택의 입에서도 아, 나도 이제 농민으로서 제1과 제1장을 출발한 것 아닌가, 이런 거 독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은 뭐 아주 쉽지만 중요한 문제야. 이런 거 응용해서 낼 수가 있거든. 자, LSK 문제, A에서 E에 대한 설명, 적절치 않은 거. 자, 이건 내가 낸 겁니다. LSK 문제를 잘 푸세요. 이건 전공자가 이렇게 낼 수가 있다. 부분의 문제,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인물의 심리, 이렇게 말을 한 인물의 의도, 전제 문제다 이 말이야. 전제 문제. 이 속에 어떤 뜻이 들어있나, 앞전, 들제, 프레미스, 이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을 왜 했나, 이걸 찾아봐야 돼. 전제 문제야. A부터 쭉 한번 읽어보면은, 자, 여기 아까 우리가 다 했던 거야. 여기 보면은 이제 아빠가 수태기한테 막 꾸짖으면서 했단 말이야. 뭐 수태기가 시골에는 볼 것이 없네요, 이런 말을 하니까 아빠 입에서 나온 말이 이거잖아. 제대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데, 그러니까 이 제대로 본다는 것은 일상적인 시선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인식 체계로만 보면 이 시골은 보잘것이 없지. 그러나 가랑이 밑으로 보면 요건 새롭게 본다는 거예요. 조금 인식을 바꿔서, 말 그대로 인식의 전환이죠. 희한하지 않냐? 희한하다는 것은 좋다. 이 농촌이 바로 이상향이고 농민들이 신선이다. 이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봐라 이 말이잖아. 새롭게 봐라. 수태기를 김영감이 비판하면서. 그래서 A에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시선을 달리해서 보면 여기야말로 좋은 곳이다 라고 하는 비판적 어조. 김영감이 누구를? 수태기를. 맞죠? 얼마나 좋은 선지입니까? 이게 LSK 문제예요. 이런 문제를 풀어야죠. 이런 거는 EBS 뭐 BBS 이런 데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LSK 문제 만들었어요. 잘했잖아요. 그 다음에 B번. B번은 바로 이거잖아요. 앞에 나왔던 대목 중에서 이 B번이 바로 이 대목이잖아. 그게 신선이 아니고 뭐냐? 바로 여기 사람들은, 너는 아직 모르지만 여기 사람들이 신선이야. 신선. 너희들 월급쟁이에다 되겠어? 부러울 것이 없어. 서울 사람들에다 되겠냐? 봐라. 여기 사람들이 어떠냐? 너희들처럼 얼굴이 그렇게 새하얗진 않지? 여기 사람들은 얼굴이 그냥 희멀건해가지고 힘없이 보이는, 생명력 없는 그런 얼굴이 아니야.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야말로 남부를 것이 없는 거적쭉하지만 힘이 느껴지는 이 농민들이 바로 신선이 아니고 뭐냐? 이렇게 수태기를 비판하면서 너도 신선이 되라고 하는 뜻을 이 속에다가 넣어서 표현한 거예요. 이 말을 왜 했겠어? 그냥 깐 건 아니잖아. 그래서 B번은 신선은 새하얀 얼굴과 대비되죠. 도시인들과. 이 새하얀 얼굴은 도시인이잖아. 도시인과는 다르죠? 대비는 차이야, 차이. 대응은 일치, 코레스판드. 대비는 콘트라스트, 차이. 대조, 반대되거나 차이. 차이가 나죠? 아버지가 추구하는 삶의 형태를 의미한다. 이 신선은 아버지가 추구하는 삶의 형태예요. 이것도 맞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C는, 자, C를 다시 또 확인해봐. 앞에 보면은 바로 이게 C였잖아.
경의의 눈으로 그를 맞았다. 뭐 양복 조각을 입고 농사한다고 나오는데 그 이상한 어설픈 이 도시 지식인의 이 농민이라고 하는 이 수태기를 경의의 눈으로 좋게 봐줬단 말이야. 에? 비틀비틀 이렇게 음성 산지가 나오잖아. 또 그의 아내가 이상한 짓을 해도 막 무릎이 꺾이고 발이 삐어도 그것을 좋게 봐줬다. 웃는 대신에 동정의 눈으로 바라봤다. 농민들의 우호적인 태도죠. 그렇기 때문에 C의 도해지 사람의 부조화된 뭔가 안 맞는 어설픈 모습으로 일하는 모습을 농민들의 배타적인 시각이 아니야. 배타적인 시각이 아니죠. 수용적인 시각이죠. 우호적인 시각이죠. 시각. 이게 다 틀렸잖아. 이게 틀려서 답이네.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다음에 D는 이제 아빠가 한 말이잖아. 여기 나오죠. 너한테 내가 넌 주고 집 줬다. 난 모른다. 농사 지어놓은 거니까. 거듭새까지 네 손으로 해라. 스스로 알아서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있죠? 꼭꼭 챙겨놔요. 삶도 겨울을 나지. 아까 했죠. 잘해. 난 몰라. 그러니까 무관심하고 또 무심한 듯 또는 냉정한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가 있다? 여기에 아들에 대한 아주 끈적끈적한 애정, 농민으로서 잘 적응해 나갔으면 우리의 수태기가 아들이 그런 아버지의 애정이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무관심한 듯 보이지만 수태기 스스로 농사일을 해낼 것을 독려하는 아버지의 심리를 드러냈다. 얼마나 좋은 선지입니까? 맞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E는 바로 수태기가 이제 뭐 아버지의 도움, 마을 사람의 도움 다 받아가면서 이제 농촌의 맛을 알고서 내적 독백을 하고 있잖아. 그게 바로 뭐예요? 바로 이게 수태기의 내면 심리를 그대로 보여준 건데, 이만하면 나도 농촌 제1과는 마친 셈 아닌가? 뭔가 이제 좀 뿌듯한 자기 내면에 좀 자부심도 있어. 야, 나도 이제 농촌의 맛을 조금 아는구나. 뿌듯하다. 만족감이 들어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익숙한 건 아니지만 서서히 농민의 삶의 맛을 느낄 줄 아는 인물의 내면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맞죠? 얼마나 선지가 좋습니까? 요런 게 평가의식 문제예요. LSK 문제입니다, 이게.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무영의 제1과 제1장, 우리나라의 농민 농촌 소설의 선구적인 작품,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작품. 한 도시 지식인이고 어설픈 허영기 있는 한 인물, 수택이라는 인물이 아버지와의 갈등을 겪어 나가면서 또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성공적인 우여곡절 끝에 귀농에 성공해 가는 한 명의 농민으로서 성장, 변화, 발전해 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소설 제1과 제1장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농촌 사회에는 어떤 이기적이고 어떤 경우를 따지고 논리를 따지고 법에만 의존하는 이기적인 삶보다는 끈적끈적한 정이 살아있는 우리 한국 농촌의 그 맛이 있음을, 살아있는 농촌의 그 인간관계의 본질의 원형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제1과 제1장,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우리의 농촌 사회가 어떠한 인간관계의 본질을 간직하고 있는가, 그리고 도시에 살고 있지만 우리도 어떤 그 법이라든가 어떤 이기적인 결코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계산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회복해야 될 삶의 원형이라는 거, 인간관계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을 잘 생각하게 해주는, 성찰하게 해주는 훌륭한 문학입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농촌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성찰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1과 제1장 마치겠습니다.